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된 여자이고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을 결심했는데 저희 친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자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저는 부모 없이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빠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고아가 된 저를 친할머니가 거두어 주신 거죠. 저희 할머니 너무 감사한 게 할머니는 항상 제게 부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노력을 해주신 분이세요. 어렸을 적 엄마와 함께하는 소풍에도 할머니는 어떻게든 젊어 보이시려고 서툰 화장과 불편한 복장을 하고 오시곤 했어요. 저 또한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내게 부모 이상의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일들은 전부 다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할머니를 웃게 하는 일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노점을 하시며 채소나 과일을 파셨던 할머니를 위해 매일 저녁마다 시장에 나가 같이 채소와 과일을 팔아드렸고 집에 돌아올 때도 할머니 양손에 들려진 짐을 제가 대신 다 들고 다녔어요. 그때 전 이게 효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턴 시장에 나오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요.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해서 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제 첫 번째 목표가 공부를 열심히 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부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중학생 때까지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곤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 반에서 20등에 들었고 고3이 되니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대를 갈 성적이 되었어요. 솔직히 지방대나 전문대를 갈 바엔 그냥 대학을 안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오면 바보 취급받는다면서요. 나도 웬만한 소식은 다 듣는다고 하셨죠. 그렇게 전 간신히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가게 되었고 22살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하였어요. 그냥 조그만한 벤처기업이었는데 특별히 제가 나서서 하는 일은 없었고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단순 일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만큼 돈도 적게 받았어요. 하지만 적은 월급으로도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한 달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 빼고 제 용돈은 3만 원만 남기고 다 저금을 했죠. 일단 주변 친구들보단 3, 4년 정도 먼저 돈을 벌었기에 더 나은 시작이라 생각했는데 3, 4년이 지나도 제 월급은 거기서 거기였고 이제 막 직장인이 된 친구들은 저보다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애들도 있었어요. 조금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내 그릇이구나 하며 살았어요. 그나마 할머니에게 용돈 10만 원 정도는 드릴 여유가 생겨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할머니에게 시장에 나가지 말라는 말까지 할 능력이 되었죠. 그러던 중 28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정용품 만드는 제조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제 이상형과 같았던 남편은 곰 같은 외모처럼 성격도 듬직했고 나이도 저보다 많아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정사도 전부 다 이해를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계절 다 겪어봤으니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친구들은 다들 너무 빨리 시집을 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어쩌면 일찍 가족이란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또한 제 결혼 소식에 잘 됐다며 이제 이 할미 밑에서 고만 고생하고 어여 시집가서 남편한테 시부모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 그동안 할미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남편의 홀어머니를 뵈러 갔었는데 남편의 아버지는 제가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남으셨다고 했죠. 남편은 집에 들리기 전에 시댁 근처 주유소 좀 들리자고 했고 저도 별 생각 없이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나 보다 싶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곤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유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차에 내리기도 전에 저 멀리서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남편의 차 쪽으로 오는데 그 아주머니가 남편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여태 제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실은 여기가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주유소야.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도맡아 하셨는데 지금은 어머니가 나와 계셔. 라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깜짝 놀라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저는 남편네 집이 주유소를 하는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연애하면서 남편에게 어머니는 뭐 하시냐는 말을 물어본 적은 없긴 했지만 남편도 딱히 본인 어머니가 뭘 하시는지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전 처음 시어머니를 그 주유소에서 보게 되었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며 만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여장부같이 털털하셔서 제게 허물없이 대해주시니 감사의 따름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마치고 남편이 절 데려다 준다 하여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불쑥 저 연주야, 사실 우리 엄마 성격이 좋게 얘기하면 많이 대차고 거침이 없으셔.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부분이 많으신데 다 자식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결혼해서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성격이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든 저 주유소 끝까지 잘 지켜내서 다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성격이 변한 거야. 너도 우리 엄마 그런 모습까지 다 안고 갈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모습만 봤을 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생각해 고개를 연신 앞뒤로 흔들었네요. 뭐든 다 맞춰드릴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사실 주유소를 저희 부부한테 준다는 그 말에도 혹하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 할머니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목표가 첫 번째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면 할머니에게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드릴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방향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목표를 이룬 거다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또한 남편 집에서 하는 주유소 얘기를 들으시곤 아이고 우리 아가 네가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넘쳐나나 보다. 뭐니 해도 남편 복이 최고지. 결혼 잘하는 거다 우리 손녀딸. 이라며 저를 꾹 안아주셨죠. 벌써부터 결혼식 당일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초가을 딱 이맘때쯤 남편과 백년가역을 맺었어요. 시어머니는 일단 1년 동안은 시댁에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고 저 또한 준비되어 있는 돈이 많지 않으니 겸사겸사 시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무조건 시어른이 하자는 대로 하라며 교육을 시키셨죠. 근데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혼 초였지만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직장 생활을 했고 심지어 남편은 주말에도 공장에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절 주유소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장갑이랑 모자를 주며 이젠 너도 우리 집 며느리인데 주유소 일 좀 도와야지. 얼른 이 주유소 모자랑 잠바 입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당황스러워 선뜻 받지 않고 있으니 왜 안 받아? 너 혹시 고상하게 주말엔 쉬고 놀고 있으려고 했냐? 아니 네 서방도 주말엔 공장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뭐 우아하게 집에서 차나 마시고 테레비나 보고 앉아 있으려고 했냐고. 이거 안 입어?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저도 모르게 네 라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니까요. 그렇게 전 그때부터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계신 주유소에 나가 일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주유를 해주는 곳이라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골이긴 하지만 기름값이 다른 곳보다 싸서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의 얘기론 주유소 부지가 시어머님 본인 부지라 임대료가 전혀 나가지 않아 기름값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유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저를 뚫어져라 지켜보셨어요. 행여나 제가 실수라도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나와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내셨죠. 너는 머리가 금붕어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너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냐? 이거 완전히 돌대가리네, 돌대가리. 어이, 정씨야 씨. 아저씨, 얘 좀 제대로 가르치라고. 아유, 이것 좀 대신해. 라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제 어깨를 확 밀치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게 일을 알려주신 정씨 아저씨는 매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세댁 그거 줘. 내가 할 테니까 저기 가서 몸 좀 녹이고 있어. 세댁 보면 내 딸 생각나서 이런 굳은 일은 시키기가 그렇네. 라며 저 대신 손님을 받아주셨죠. 그럼 또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 마냥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와 정씨 아저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내가 이러고 놀고 앉아있으라고 주말마다 나와서 일하라고 했는지 알아? 그리고 정씨도 그 나이 먹고 잘리고 싶어 환장했어? 사장인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라며 혀를 끌끌 차셨죠. 괜히 저 때문에 혼나시는 아저씨에게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주말마다 주유소에서 일을 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자기야, 그 주유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지금부터 일 배우고 주유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엄마 내가 말했지. 무식하긴 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니까 좀만 견뎌봐. 라며 위로랍시고 말을 하는데 제 속은 하나도 알아주지 못했죠.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본인 재력까지 내세우며 절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너는 돈도 없고 부모도 없냐? 어디 하나만 모자란 게 아니라 골고루 갖췄어 아주.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이라도 해야 돼. 알아? 라곤 하셨죠. 이러던 중 저희 할머니께서 사고가 나셨어요. 원래 주말 아침이라면 시어머니의 주유소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거죠. 할머니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의 전화였는데 아니 저희 할머니가 글쎄 새벽에 시장으로 장사를 나가시다가 머리에 이고 간 채소 때문에 무게중심을 잃으시곤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을 하셨다는데 그대로 곤두박질 치시며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손이 벌벌 떨려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한 걸음 달려갔고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주유소 출근 시간은 많이 흐른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지 않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질 않으니 전화가 끊어질 틈이 없이 계속 전화를 걸었죠. 저도 할머니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전화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니 할머니는 연주야 그냥 시어머니 전화 받아. 전화 받아서 할미 병원 왔다고 해. 할미 다쳤다고 하면 네 시어머니도 이해하겠지. 라고 하시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할머니의 이런 상황을 퍽이나 이해해 주실 분은 아니었기에 저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 곧이어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너 뭐야? 전화도 그냥 끊어버리고 너 어디서 뭐하고 있어? 어? 라며 급기야는 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거품을 문다느니 너 찾으러 간다느니 하시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포악질을 무시하고 끝까지 할머니의 식사랑 약까지 챙겨드리고 나왔어요. 할머니랑 있을 땐 몰랐는데 다시 시어머니가 계신 주유소로 가려고 하니 무슨 말을 듣게 될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렇게 전 간신히 점심시간이 지나 주유소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절 위아래로 흘기며 감히 내 연락까지 무시하고 싸돌아다니냐? 너 어디 갔다 왔어? 어? 라고 하시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번 얘기를요. 그러니 그놈의 노인네도 나이가 들었으면 빨리 저 세상 가던가 해야지. 얘 빨리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준비해. 저기 차 들어오는 거 안 보여? 라고 하셨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폭언과 할머니의 사고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러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손님이 무슨 카드로 얼마를 긁어주고 포인트는 얼마를 차감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느라 경유인 손님 차에 휘발유를 넣고 만 겁니다. 주유기에서 뺄 때 그걸 보고야 만 거죠.
그래서 손님에게 시동 키지 마시라고 경유인데 휘발유로 잘못 넣었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에게 달려오시며 기름통을 저 멀리서부터 던지시는데 가까이 와선 그 기름통을 들어 제 머리를 팍 하고 치시더니 너 진짜 정신을 어디다 두고 댕기는 거야, 어? 너 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구멍 하나 제대로 못 보고 일을 하냐고. 이거 이제 어쩔 거야. 얼른 손님한테 사과드리고 무릎이라도 꿇어. 빨리 꿇어. 하며 절 막 앉히려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저도 폭발을 했고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며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이거 제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물어줄 필요도 없겠네요. 어머님이 여태까지 저한테 임금 안 주신 걸로 대신 내세요. 내가 이 집에 있던 주유소 알바하러 시집 온 줄 아세요? 그 알량한 재산 몇 푼 있는 걸로 갑질하면서 살지 말라고요. 하며 옷이랑 모자랑 장갑까지 시어머니 앞에 내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에 가서 할머니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러니 할머니는 제게 조금만 참아보라는 말뿐이셨네요. 그땐 이런 말을 하는 할머니도 미워 그냥 가보겠다고 하며 할머니를 뒤로 하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핸드폰은 남편과 시어머니 전화로 불똥이었고 저는 늦은 밤 새벽까지 혼자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향한 곳이 시어머니의 주유소였습니다. 주유소 새벽 타임엔 저랑 그나마 제일 친한 임씨 아저씨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가서 몸이라도 녹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유소 뒤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보아하니 임씨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뭔가 큰 통을 낑낑거리며 가지고 가는데 저도 그 둘을 따라갔고 사무실 뒤쪽 항상 주먹만한 자물쇠가 잠긴 창고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새벽이라 그 둘의 대화 내용까지 듣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 이거 등유 좀 더 넣어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니 야 임마 이 정도면 돼. 이 엄마가 이걸 몇 년을 만들었는데 2대8 비율이면 딱 좋은 가짜 기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기름 이란 말에 심장이 벌렁대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이 저 두 사람이 가짜 기름을 제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 곧이어 남편이 하긴 엄마가 박사지. 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다고 하면 다 좋아해. 뒤에선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완전 바보 천치들이라니까.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이 당시엔 모든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고 그대로 몰래 빠져나와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들켜버리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이 두 인간들, 특히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저녁에 찜질방에 간다고 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사실은 이 작업을 하러 주유소에 가는 날이었고 저는 미리 그 정보를 알아내 그 창고가 잘 보이는 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워낙 남편은 공장일 때문에 새벽이고 낮이고 들어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무신경했던 거고요. 저는 잠들어 있는 척을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 다 나간 걸 확인한 뒤에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더 빨리 출근을 한다며 주유소를 향해 그 새벽 동안 찍힌 모든 장면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말소리까지 깨끗하게 녹음이 된 걸 확인하고 곧장 한국석유관리원에 전화를 걸어 저희 시어머니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하는 증거 영상까지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영상 속 그 두 사람은 고맙게도 자기네들 입으로 가짜 기름, 가짜 석유라는 말을 몇 번씩 해댔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다는 등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등 킥킥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신고 전화에 며칠 뒤 석유관리원에서 현장 조사가 나왔고 저 또한 그 장면을 아주 보란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직접 찍은 증거 영상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죠. 제가 이거 찍은 사람인데요. 이 사장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 영상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가짜 석유 만들어서 판 돈이 자그마치 10억여 원은 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절 보며 눈이 돌아가 뒷목까지 잡고 쓰러지는데 검사 나온 분들에게 조사관님, 이거 뭔가 오해가 있으셔요. 제가 제 며느리인데 며느리 제가 좀 정신병이 있어서 지금 허튼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 영상도 분명히 조작된 거일 거예요. 아니 컴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나라는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전 그런 시어미한테 당신이 발악해봤자지 어디 경찰서 가서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며느리라는 소리 하지 마요. 아주 소름 돋아요. 라며 시어미에게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었어요. 남편 또한 이 모든 일을 폭로한 제게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가족끼리 한 지붕에서 사는 가족끼리 어떻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고 어? 라며 제 팔을 쥐어잡고 흔드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가족이었던 적이 있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 뭐라 그랬어? 시어머니 주유소 그거 하나 보면서 살라고 했지? 당신은 돈 싫으냐고. 그리고 당신도 어쨌든 비열한 방관자잖아. 시어머니가 가짜 석유 만들고 그럴 때 옆에서 도왔잖아. 라며 경찰서 가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죗값 톡톡히 치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재산분을 똑같이 반반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일사천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 신고자로서 경찰 관계자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가짜인 걸 피하기 위해 색이 변하게 하는 화학물질까지 제거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제가 제보한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알려주셨다고 하니 아주 극악무도한 집구석이었죠. 서울이나 수도권은 불법 주유소가 있기 힘든데 반면 이런 지방 주유소는 워낙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짜릿한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기했던 모든 악행들도 같이 복수를 하게 된 셈이었죠. 저는 그 집에서 짐 싸들고 나올 때 시모와 남편에게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세게 한 방 날려주고 왔어요. 그러니 시모도 제게 물건을 던져 날리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추잡하게 좀 늙지 마세요 아줌마. 아주 추하니까요. 라고 했네요. 결국 시모는 과징금 1억 2천과 사업정지 6개월을 선고받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이득을 취한 거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가벼웠지만 다행히 그 지역에 소문이 빠르게 퍼져 시모 주유소는 거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소문으론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주유소로 나가 있다고 들었죠. 저는 이혼 후에 할머니와 다시 살림을 합쳐 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요. 요즘 할머니께선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가끔씩 이상한 말씀도 하셔서 보건소에 가니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제게 기대서 잠든 할머니를 보곤 이제부터는 내가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어드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아픈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의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저처럼 집이 좀 가난하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당당하면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돼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네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